네, 반갑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새해 우리 노무사 민사소송법 2차 대비로 1기 첫날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정상으로 총 11번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11번. 우리 연기가 총 20회를 했어요. 20회. 물론 반복도 많이 했고 앞에 그래가지고 처음 하는 분들을 위해서 노출을 좀 시키느냐고. 근데 하여튼 시간이 많이 주어지진 않지만 주어진 시간 내에서 충실하게 연기 때는 이렇게 워밍업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노출을 시켰고요. 일기 때도 비슷하게 하려고 그래요. 쫓기지 않게. 자, 일기 때는 이제 또 처음 하는 분들도 염두에 두고서 이제 이 연기가 완성이었다면 이제 숙성시키는 과정으로 생각을 해서 완성하면서도 이렇게 시험 실전 대비로도 이렇게 맛보기를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다음 주에 배달이 될 거고요. 말씀드리면 이 과목은 이게 시험 나올 게 뻔하다. 이게 뻔하다. 가장 큰 장점이다. 물론 여기도 간혹 조그만 이상한 데서 간혹 나오긴 하지만 모든 시험이 공통되는 거고 이거는 제일 예측 가능성이 뻔하다. 근데 단점은 어렵다. 이게 두 가지 면에서 용어가 자주 쓰는 용어가 아니다. 또 실무 경험이 없이 공부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용어도 어려운데 이 실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잘 떠오르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시험의 관건은 이거다. 이거 지금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다. 이게 제가 책을 아무리 이쁘게 잘 써서 이순 교수님 책 얘기를 이렇게 이쁘게 갖다 놔도 한 줄을 써도 이 용어 자체가 생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와닿지가 않고 금방 날아간다. 이게 책을 아무리 이쁘게 제가 모음답안 써놔도 이게 국어 역사책하고는 달리 이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가 문제다. 이 문제는 이 배경을 알고 있으면 이게 아주 쉽고 명확하고 좋은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실무 경험이 없고 추상적이라서 그런 거라서 이건 책을 이쁘게 쓴다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가장 안전한 2차 대비 방법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 네 문제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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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점 이게 물론 뭐 30점, 20점 나올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빵꾸나는 과목이 없어야 된다. 제일 큰 장점이다. 그래서 공부를 다 해서 빵꾸나지 않도록. 두 번째는 이걸 꼭 잊지 마라. 실전을 잊지 마라. 그 100분 주어진다. 100분. 25분 이상 시간을 못 쓴다. 이게. 쓸 수 있는 내용이 한계가 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거를 책을 써도 책을 보고 써도 모자란다. 이거는 우리 노무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2차 시험이 공통된 거다. 노동법도 마찬가지다. 답안지 이걸 꼭 1차와 2차의 다른 점. 1차는 고르면 된다. 많이 알고 있으면 돼. 고르면 되니까. 고르는 거는 그래도 얕게 많이 알고 있어도 되는데 2차는 써야 된다. 이거를 쓰는 거 굉장히 다른 작업이다. 쓰는 거는 그러니까 실전용어로 공부를 해야 된다. 우린 2차다. 소송법은. 그러니까 1차처럼 박식할 필요는 없다. 얄팍게 많이 알고 있을 필요 없고 또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 모르는 거랑 똑같다. 2차는. 왜? 써지지가 않는다. 이거는 모든 학생이 다 그래서 이 시험 공부할 때 뭐냐면 써봐야 돼. 그래서 써보면 어떡하냐면
시험을 봐보면 책이 공부할 게 확 줄어들어요. 이제 다 필요 없다, 못 쓴다. 쓸 내용 요거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공부량이 엄청 작아요. 2차 답안지를 써보면. 근데 써보지 않고 공부하면 끝이 없어. 써봐야 돼. 그래서 이 일기 때부터는 써보는 것도 염두에 두고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흔들리면 안 돼. 여러분들 1년 동안 민사소송법 한 과목만 1년 동안 공부해도 모자라요. 민소법만 평생을 공부해도 모자라. 끝이 없는 거야. 여기서 정신을 차려야 돼. 어떻게? 우리가 시험용으로, 노무사 시험용으로 2차용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다가는 그냥 또 실패한다. 자, 정리해 볼게요. 안전하게 우리 2차 과목 공부하는 방법은 첫째, 펑크 내면 끝나는 거예요. 펑크만 안 내면 안정적인 점수야.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25번 동안은 써봐야 몇 장이나 쓰나. 완벽하게 쓰려면 끝이 없어. 그러면 안 된다고. 봐봐요. 25점 예를 들면 네 문제 100점 만점이라면 15점만 맞아도 60점이에요. 빵꾸 안 내면. 20점씩 맞으면 80점이에요. 2차 과목에서 80점 나오는 거 어려워요. 고득점이지. 무슨 소리냐? 15점에서 20점 정도 쓰는 거로 만족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중간에 조그만 거 잘 모르겠는 거 넘겨도 큰 틀만 잊어먹지 않고 빵꾸 안 내면 고득점에 지장이 없다. 이거를 조그만 거에 발목 잡혀가지고 조금 더 한 것 때문에 연연해하지 말고 전체 그림을 빵꾸 안 나게 자기가 다독일 때 15점, 20점 정도면 고득점이다. 안전하게. 이게 제일 유리한 과목은 이거나 이거 예측 가능하다는 거. 제일 문제가 완벽하게 하려면 끝이 없고 특히 이게 어렵다 보니까 그 대신 점수를 잘 준다. 학생들 답안지가 다 어수룩하다. 용어가. 공부를 많이 했어도 많이 해 도토리 키재기다. 왜? 1년 동안 해 얼마나 하겠어. 이게 거꾸로 역으로 장점이다. 예전부터 소송법이 점수를 잘 주는 과목에 법무사나 사법시험에서도 제일 어렵기 때문에 점수가 못 나올 것 같아 점수를 후하게 주는 편이야. 왜? 상대적으로 다 못 쓰니까 용어가. 그래서 아주 오히려 점수 따기가 안정적인 거야. 빵꾸만 안 내면. 그러니까 이걸 염두에 두고 책을 볼 때 제가 그래서 제 책이 종합정리로 나오는 거예요. 기본서, 단문집, 사례를 통틀은 거로. 다른 거 안 봐도 되게끔. 왜? 빵꾸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조절을 했어요. 15점, 20점보다 사실은 더 깊이 나온 것도 꽤 있어요. 이승규 교수님처럼 그대로 베껴가지고 충분하고도 남다. 책에 나온 것만 써도 충분하고도 남다. 상대적으로. 그 대신 정확하게 요게 중요하다. 요거. 하나도 빼지 말고 책에 나온 걸 다 맞추려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하지 말고 기본을 잘 알고 썼느냐. 이게 큰 차이가 난다. 이거. 기본을. 자. 그래서 이승규 교수님 책을 옮긴 거로 이제 우리 노무사 시험만 염두에 두고서 종합 정리를 했어요. 파워포인트로 진행하고 모든 교재를 띄우고 같이 볼 거예요. 강의 따로 여러분들이 따로 복습하는 게 아니라 같이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파워포인트는 화면에 띄우는데 이걸 출력하지 마세요. 출력하면 옆으로 퍼지는 데다가 엄청 많아 양이. 이거 출력하지 말고 보기만 하고요. 다운받아서. 연기 때도 얘기했지만 1차고 2차 구간에 5초 작전을 활용해야 돼. 이건 박정훈 교수님이 예전에 서울대학교 행정법 그분이 이제 사법시험 붙었을 때 한 페이지를 5초 안에 사진 찍을 수 있도록 하는 거다. 평소 공부는. 1분이면은 12페이지를 사진을 찍는다.
30분이면 360페이지, 45분이면 제 책이 530페이지라 50분이면 1회독이 된다. 객관식도 마찬가지다. 평소에는 한 페이지를 5초 안에 사진 찍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다. 물론 지금은 한 페이지를 1시간 볼 수도 있어. 근데 나중에 임박해서 5초 안에 이건 무슨 내용만 쓰면 되지 이렇게. 과도하게 암기하려고 하지 마라. 금방 잊어버린다. 이걸 암기만 하다 보면 진도가 안 나간다. 에너지만 빠지고 넘어간다. 자꾸 앞뒤가 연결되기 때문에 줄여나가면서 공부해가지고 마지막에 여러 번 반복해서 시험 전날 시험 보는 날이라도 1시간 만에 전체를 일독하면 바로 시험 보면 시험 꼭 잘 볼 수밖에 없다. 모든 시험의 합격 불합격은 벼락치기에 달려있는 거다. 벼락치기가 가능하면 합격이고 벼락치기가 불가능하면 못한다. 시험이 다가오면 합격할 사람은 벼락치기가 가능한 사람은 더 몰두하게 되고 벼락치기가 안 되는 사람은 시험이 다가오면 최악을 생각하고 내년을 자꾸 생각하게 된다. 시험장에서 내년을 생각한다니까. 이게 합격 불합격은 벼락치기가 가능한 만큼 중리해놔야 돼. 그래가지고 수없이 볼 수 있도록 바로 볼 수 있도록 시험 전날 바로 보고 시험장 가야지. 머리 좋은 사람이 꾸준히 공부한 사람 못 당하고 아무리 꾸준히 공부해도 방금 전 본 사람은 못 당한다. 시험은 방금 전에 보고 답안지 쓰는 거다. 지금 본 거 가지고 내년에 가서 쓰는 게 아니라 바로 가서 전날 보고 바로 써봐. 응? 객관식은 더 쉽지. 주관식도 이런 거다. 응? 자, 책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순서만 좀 바꿨어요. 제일 중요한 심판의 대상.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뒤에 변론주의, 또 처분권주의, 소송물 변경, 기판력 뭐 이런 거로 계속 연결되는 중두 개념이라 법원과 관할과 당사자 이걸 소송의 3요소 그래요. 3요소를 먼저 보고 1심 소재기하고 변론하고 증거 이게 1심 절차지. 그리고 이제 심판이 소취하 등으로 끝나는 게 엄청 많아요. 그리고 판결 끝나는 거. 그리고 이거를 다시 하는 이제 병합소송 그리고 상소 이게 끝이죠. 이게 알고 보면 이 절차를 설명해서 그런 거지 이게 다다. 소의 3요소부터 본다. 전체로 보면 이게 3, 40% 이게 한 30% 이게 한 3, 40% 되는 거지. 이 안에서 나오는 거야. 새롭게 낼 여지가 없어. 빠져나갈 여지가 없어. 제일 큰 장점이지. 단점은 이 재판을 안 해보고 하다 보니까 그거 공백만 메꿔주면 돼 제가. 자, 그래서 오늘은 하루 보면 이게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이렇게 되는데 아마 진도가 여기서 조금 이렇게 밀려가지고 11일에 꽉 찰 거다. 꽉 찰 거다. 혹시 상황 봐서 이제 연기 때 여기서는 사실 시험 나올 만한 게 연기 때도 얘기했지만 이론적인 거로 5문제 그리고 조그만 거로 브리타까지 3문제 정도 그래서 문제만 풀으려고 하는데 아니면 아쉬우면은 요 상소 파트만 보호강에서 다시 한번 같이 볼 수도 있다. 그건 상황 봐서 이렇게 할 거다. 자, 지금부터 이렇게 하되 이렇게 합니다. 이제 시험이 이렇게 진도가 하루 이틀 3일씩 나갈 건데 완성한 다음에 시험 끝나고 수업 끝나고 수업 후에 이 소중한 시간에 시험 보느냐고 시간 보내긴 아까우니까 연기 때는 수업 후에 제가
연기 때 나눠드린 문제를 총 정리해서 이렇게 단문하고 사례를 유인물로 띄워드리고 나눠드릴게요. 이것들은 연기 때 했던 것들은 똑같아요. 그게 단문 겸 사례까지 충분해요. 자, 나눠드리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이 단문하고 사례를 연습을 해보시는데, 연습을 해가지고 답안지를 저한테 가져오면 제가 집에 가서 채점해서 채점 아니라도 강평이라도 해드리고,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은 온라인으로다가 넣어주시면 제가 같이 의논해 드리겠습니다. 주제를. 문제가 많아요. 단문도 많고 사례도 많아. 다 공부할 수 있으면 다 공부하고, 다 공부 못하면 목차라도 다 벗어라도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매번. 그래서 그럼 제가 쏜 거 보고 어느 걸 왜 여러분들이 써봐야 된다니까. 자, 오늘 첫날 첫 시간부터 허비하지 말고 바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첫 주제는 소송의 의의와 종류, 소송 요건, 소송물, 소의 이익 두 가지, 이 5가지예요. 5가지. 이 5가지가 오늘 총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깔끔하게. 자, 우리 교재 처음에 소의 의의와 종류부터. 혹시 이게 시험에 나오면 어떡하나. 소의 종류 나오더라도, 이게 25점짜리 나오더라도 이 책에 나온 거 이상 쓸 수가 없어. 공간이, 주어진 시간도. 근데 이거는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알고 있어야 되는 거라서. 자, 근데 책에 나오는 것까지만 알고 있으면 된다. 첫째, 소송이 뭐냐? 소송. 객관식이 아니다. 주관식이다. 소송이 뭐냐고 시험에 나오진 않는다. 제가 책 볼 때 같이 볼 거예요. 이렇게. 이걸 5초 작전 생각하는 거야, 이걸. 여기서 5초, 여기서 뭘 정리하면 되겠구나. 근데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제가 밑줄을 많이 쳐놨어요. 이게 판결을 해달라는 당사자의 신청. 판결을 요구하는 거를 소그룹니다. 이렇게. 판결을 요구하는 거야. 자, 이거 용어가 뭐냐면 이걸 그대로 혼자 막 읽다 보면 안 외워져요. 이걸 읽을 필요도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자, 실전 용어로 공부를 하고, 이걸 용어가 다 추상적이잖아요. 다 쓰는 게 아니야. 이렇게 제가 키워드 이렇게 밑줄 치는 거, 요런 단어만 눈여겨두면 돼요. 답안지에는. 이건 답안지 쓸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소란 법원에다가 일정한 판결을 해달라는 당사자 신청이에요.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평소 공부할 때 소란 법원에다 요청하는 거겠지. 뭐를? 판결해달라고 요청하는 신청을 말한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야. 자기 말로 써지는 거야. 2차 시험 어려운 게 자기 말로 노출시켜서 써야 되기 때문에 신청이다. 나머지는 이해야, 이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일정한 법원에 특정 청구해야 돼. 이걸 심판의 대상이지. 중립적 입장에서 법에 따라 심판을 요구하는 소송이다. 이 말을 안 보고 써가지고 노트에다 현출하는 그런 미련한 짓은 하면 안 돼요. 그 2차 근원칙으로 공부하면 안 돼. 이건 그냥 이해야, 그냥 이해. 안 봐도 몰라도 돼. 이렇게. 소송이란 법원에 일정한 내용의 판결을 요구하는 신청이다. 왜냐하면요. 법원에 판결을 요구하는 것도 있고, 결정을 요구하는 것도 있고, 명령을 요구하는 것도 있고, 많거든. 아니면 다른 신청을 하는 것도 있고. 이 소송은 판결을 요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정말 말한다. 여기는 이해용이니까 안 봐도 돼. 나중에 오투작전 할 때 안 봐도 돼. 여기는. 이거 본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거 본다고. 이거 답안지 안 썼다고 점수가 깎일 것 같아? 소가 뭔지 나오지도 않지만 나오면 이것만 쓰면 끝이에요. 많이 알게 되면. 그래서 결국은 뭐다?
자, 결국은 뭐냐면 이 무슨 심판? 이게 그 소송물이지, 소송물. 그다음에 자, 누구한테 어떤 법원? 이 법원, 피고 이렇게 3요소. 이것도 이해용이에요. 그냥 소송물에서 심판의 대상. 소송물 특정이지. 소송물 심판의 대상. 그다음에 어디 법원에 누구를 당사자로, 이걸 소의 3요소 그런다. 3요소는 법원, 당사자, 청구다. 그래서 공부할 때, 자, 이거 첫 페이지 5초 작전. 그러면, 요 첫 줄만 알면 되고, 이렇게. 여긴 몰라도 돼. 넘어가도 돼. 에너지 비축해. 그 다음에 결국 이렇게 심판의 대상, 그 다음에 어디 법원에 누굴 상대로, 이 소의 3요소가 문제가 되는구나. 만 스킵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5초 작전이 된 거야. 이런 식으로다가 페이지를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꾸 봐야 돼. 그 대신 지금 본 걸 내년에 가서 기억하려면 기억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지. 내년이 아니네, 이제 해가 바뀌어가지고. 참고로 소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게 이걸 모르는 거야. 소장을 한 번도 구경 안 하고 법원에 한 번도 안 가보고 대단한 거야, 공부하는 게. 그러니까 뭐냐면 소장이나 법원, 이걸 제가 이 간격을 없애주는 게 중요하다. 제가 그 간격을 많이 없애줄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 최대한. 이 소장을 잘 이해하면 할수록 책이 훨씬 쉬워져요. 자, 소장을 법무사는 이걸 써야 돼. 안 보고 백지에다 이거 써야 돼. 이걸 저는 이거 쓰는 거를 강의를 근 20, 30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사법연수원 자료 가지고 이걸 민사 소리 작성 그래가지고 저는 실제 쓰는 걸 강의를 하고 있다고. 자, 보세요. 소장의 맨 처음에 원고 피고를 써요. 원고 피고. 이거 뭐 답안지 쓰는데 도움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이게 바로 당사자 표시.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조금 이따 나오지, 당사자 할 때. 당사자를 결정짓는 기준, 누가 당사자냐? 통설 판례가 소장의 표시를 보고 당사자를 정하자. 누가 원고고 누가 피고인지를 소장에 써 있는 거대로만 결정하자. 이게 표시설이에요. 근데 소장의 표시 중에서 원고 피고란만 보지 말고 청구 취지란, 청구원이란 소장의 전체의 표시를 보고 결정하자. 이게 실질적 표시설 그래가지고 이게 통설 판례야. 네? 그러니까 이걸 보고 결정하자. 이게 당사자 표시고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 언급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당사자냐? 여기 써 있는 사람만 당사자다. 여기 써 있는 사람만. 여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피고가 여러 명이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당사자를 한 명 세웠어. 이렇게 선정 당사자라고 그래. 나중에 나와. 선정 당사자 그러면 여기다가 선정 당사자만 적어요. 여기는 이걸 선정자 그래. 나머지 여기는 여기에만 적어요. 여기 청구 취지에만 이렇게.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에게, 그다음에 선정자에게. 자, 이렇게 소장을 쓰는데 이게 어디로 연결된다? 선정 당사자를 세우면 요 선정 당사자만 당사자야. 얘만 당사자야. 그러니까 관할도 얘만 따지면 돼. 소송 중단도 얘만 따지면 돼. 선정자들은 당사자가 아니야. 얘만 당사자야. 그러니까 소송이 간편해져. 소송 중단 이런 거 따질 때도. 근데 얘들은 당사자가 아닌데 얘가 받은 판결이 여기 미쳐. 얘 사건을 다른 사람이 담당해. 이거를 제3자가 소송을 담당한다 그러지, 이거를. 자, 이런 보이지 않는 이런 세계를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니라고. 이걸 그냥
머릿속으로만 하지 말고 여튼 이게 당사자, 그 다음에 청구 취지와 원인, 이게 심판의 대상이잖아. 이게 소송물, 이걸 가지고 이제 청구 취지, 청구 원인, 구이론, 신이론 엄청 따지는 거지. 변론주의, 주요 사실, 간접 사실 뭐 엄청 따지는 거지. 이게 이걸 보면 그걸 없애려고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디법원 귀중, 이게 관할이야. 관할. 소장에 어디가 다 점수야. 이게 소장에 다른 것도 많죠. 근데 제가 소장 시간이 아니니까 우리 노무사 이 소송법 염두에만 두고만 얘기한다니까. 법무사 과목이라면 다르게 얘기하는데, 자, 당사자가 누군지, 심판의 대상, 법원, 3요소다. 네? 공부하기 전에 워밍업을 간단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참 이 워밍업은 오늘의 목표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거기도 해요. 이 진도와 상관없이. 잘 보세요. 이거 법무사 학생들 답안지 쓴 거야. 소장.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안 썼어. 그다음에 소장의 필요적기 대상을 안 쓴 게 되지 이게. 어디께 필요적기 대상인데. 자, 청구 취지까지 쓰는 청구 원인 어디까지 써야 될까? 어떤 학생 봤더니 청구 취지를 쓰고 청구 원인을 썼어요. 이 정도면 글씨 잘 쓴 거예요. 벌써 글씨 틀이 딱 안전소잖아. 제가 20, 30년 때 채점을 하면서 놀아온 결과에 의하면 실전에서 이런 답안은 불가능하다. 평온하고 쫓기지 않고 충분히 쓴 답안은 이 실전용이 아니다. 실전에 이렇게 쓰면 이게 하루 종일 시간 준 거래 쓰지 날라가면서 쓴다. 실전이. 난 실전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청구 원인, 이거를 자꾸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우리 연기 때 우리 요 학생분께서 이 나중에 궁금한 좋은 질문을 줬어서, 나는 오랫동안 실무를 하다 보니까 30년 넘게 실무를 하다 보니까 당연한 거로 알았는데, 그 부분을 또 설명을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첫날부터 얘기를 하려고 해요. 청구 원인 어디까지 써야 될까? 한 번도 구경도 안 하고 책으로만 청구 원인 이거랑 이걸 직접 접해봐야지만 이 갭을 없앨 수 있겠다. 이게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일부러 책 제목도 첫 주제 일고로 해놨고, 이걸 한번 잘해두면 이건 계속 써먹는 내용이고 나오니까. 이렇게 쓴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쓴 사람도 있다니까. 이건 제가 학생들 채점 했던 답안지라 낙서가 돼 있어요. 자, 법무사 시험에는 청구 원인을 요건 사실로만 기재하라고, 여기서 지금 제가 청구권, 요건 사실, 주요 사실, 간접 사실, 소송물, 이런 바탕이 되는 거를 소장 한 번도 안 보고 이렇게 주요 사실, 간접, 이게 아니라 이거를 없애려고 그래요 지금. 이거를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드리려래요. 이게 다 주요 사실일까요? 요건 사실이 쓰는데 왜? 시간이 짧으니까. 무시하게 쓰죠. 잘못 쓴 거 고치라고. 보실래요? 그래서 제가 정리된 거로 사법연수원 자료로 3가지 사실을 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소송법 전체를 보는 거야 지금. 이게 바탕이 돼야 앞으로 공부할 때, 책 볼 때 수월하게, 추상적이지 덜 추상적이고 이렇게 돼요. 제가 구이론, 신이론, 소송물 이론은 조금 이따 보고, 그 전에 뭐부터 본다? 실체법상 청구권, 요건 사실, 간접 사실, 이런 개념을 연수원 자료 대여금 사건하고 매매대금하고 3가지 볼 거예요. 이건 대여금이 아니라 이게 매매대금인데, 이게 첫날부터 이게 오타가 돼 있네. 3가지 매매대금, 대여금, 임대차 보증금 사례를 먼저 보고, 이건 기억할 필요 없어요. 기억 안 해도 돼. 시험장에 쓸 게 아니야. 근데 시험장에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해.
이런 식으로 강의하는 사람이 없잖아. 없어요. 저도 강의를 많이 들어보고 하고 그랬었지만, 잘 보실래요? 사법연수원 자료집에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냐면 이거를 읽어보고 소장 쓰는 거. 사법연수원에서 소장을 쓰는 거야. 요건사실 위주로. 자,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의뢰인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가구거리에서 신라가구라는 상호와의 가구점을 운영하면서 외국 가구 수입업도 하고 있다. 이게 무슨 요건사실이냐. 실제 법원에 소송 사료를 가면 엄청 많이, 이 연수원 38기인가 40기, 이게 약간, 조진기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백제 가구, 신라 가구, 상호로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 시험 문제. 의뢰인은 고향 친구인 임종호 소개로 2004년도면 20년 전 사례네요. 여름 무렵 조진기를 알게 되었는데, 조진기는 16년 10월경 의뢰인을 찾아와서 의뢰인이 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사무용 가구 모델명 이거 공급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의뢰인은 당시 조진기의 재력이나 사업 규모를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분도 좋지 않아서 거절했다, 요청을. 그러자 조진기는 며칠 후에 임종호 소개로 왔는데, 임종호 다시 와서 이 미국산 가구를 다시 요청했다. 임종호는 조진기를 못지 못하겠다면 자기가 연대보증을 서겠다 하면서 조진기 요청을 받아줄 걸 또 부탁을 했다. 근데 의뢰인은 임종호에게도 별다른 자산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가 보증서나 만하다. 임종호 말고 충분한 자력이 있는 사람을 추가로 연대보증해 준다는 조건이라면 조진기 요청을 수락하겠다고 했다. 임종호는 자신과 동서지간으로 부동산이 많은 전용구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결국 의뢰인은 2004년 10월 30일 조진기와 다음 같은 내용으로 미국산 사무용 가구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임종호와 전용구가 조진기를 위해서 연대보증이 되었다. 의뢰인과 조진기의 매매 계약 내용은, 의뢰인과 조진기 사이의 매매 계약 내용은 사무용 가구를 2억 5천만 원, 세트당 100만 원에 공급한다. 의뢰인은 이 가구 250세트 중 100세트는 이날, 나머지 150세트는 이날 조진기가 운영하는 백제 가구에 배달한다. 조진기는 의뢰인에게 이 2억 5천 중 1억 원을 이날, 나머지 1억 원을 이따까지 신한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이 일정에 따라 조진기의 사무실로 전부 배달해 주었다. 봐보세요. 이런 걸 시험에 아무 관련도 없는데 이걸 모르고서 이게 어디가, 여기서 어디가 주요 사실이고 어디가 간접 사실이야. 전부 연결돼 있어. 매매 계약이 실제래요. 이건 짧은 거야. 실제로는요, 하도 준비 서면 소장을 많이 내니까 법원에서 14장 이하로 줄이라고, 너무 많이 써내지 말고 줄여 쓰라고 할 정도로 이 많은 걸 보는데, 우리는 책을 보면서 딱 한 5단어, 4줄, 간접사실, 주요사실, 그냥 주요사실만 하지 그게 뭔 연상이 안 돼. 자, 이거를 다시 한번 보면 여기 노란 것이 보세요. 이 많은 사실이 대부분은 간접사실이고, 이런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주요사실, 요건사실은 요거. 가구 판매업을 운영하는 원고는 요것도 주요사실이야. 뭐냐면 이자를, 민법상 이자는 5%인데 상법상 이자 6%를 구할 때는 요게 안 써 있으면 6%를 못 구하는 거야. 청구 취지에서 6%를 구할 때는 청구 원인에서 얘가 6% 구하는 이유가 상인이다. 이렇게. 5% 구할 때는 이걸 안 써. 요건사실이 아니야. 6% 구할 때는. 몇 월 며칠 피고 조진기에게 이거 매매 목적물을 2억 5천만 원에 매매했다.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건 언제까지, 이건 언제까지 인도하고 대금 언제까지 주기로 했다. 그리고 얘가 연도부정을 했다. 이것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이거를 제가 여기다 빨간색으로 바꿔놨어. 이 화면에서. 그럼 나머지 그 많은 사실들은 이것이 이렇게 계약을 맺게 된 경위와 연결된 이걸 일종의 간접사실, 간접적인 사실이지. 어떤 건 전혀 무관한 사실도 있어요. 무관한 사실도 있어. 응? 자, 이렇게 요건 사실이 다 갖춰져야지만 매매대금 반환 청구권이 성립하는 거야. 매매대금 반환 청구권. 그러니까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대금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 라고 하려면, 매매대금 청구권이 발생하려면 노란색 칠한 게 다 기재가 돼야 돼. 이게 빵꾸 나면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매매대금 청구권도 이렇게 매매대금 2억 5천, 매매대금 2억 5천, 어떤 거에 대한 매매대금, 요거에 대한 매매대금, 이렇게 이런 것들이 돼야만 매매대금 2억 5천 청구권이 생기는 거예요. 요게 빠지면 안 돼. 이 하얀 거는 빠져도 되지만, 요게 주요 사실이야. 이 주요 사실은 당사가 주장을 해야만 돼. 나중에 주장 안 했는데 판사가 막 인정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야. 이거 판사가 그래서 어려운 거야. 어디까지가 주요 사실이냐. 이걸 당사가 주장도 안 했는데 판사가 인정하면 변론주의 위반이야. 왜? 모든 주요 사실은 당사가 주장해야만 판사가 재판 자료가 되는 거야. 근데 원고가 매매대금 달라면서 이걸 안 쓰면, 요건 사실을 안 쓰면 원고 잘못이야. 원고가 주장도 안 했는데 판사가 막 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15장, 30장 막 이런 중에서 주장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주요 사실. 이 주요 사실을 빼먹으면 안 되는 거지. 요건 사실. 그러니까 이 요건 사실이 다 갖춰져야만 그거에 대한 매매대금 청구권이, 이 실질법상 청구권이 발생되는 거. 이게 소송물이지, 이제. 소송물이. 이거는 매매대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된 공격 방법이지, 일종의. 이거 원고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지, 지금 원고 입장에서.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연수원 자료로, 사법 연수원 자료가, 요거는 연수원 자료 중에서도 실제 소장 작성하는 소장 작성 시험 자료고, 그래도 몇 시간 동안에 시험 보는 자료고, 이렇게 쓰는 거. 이것도 막상 써보면 가관이라니까. 연수원생들 다 가관이야. 법무사 수험생도 그렇고. 네? 실제 까발려 보면. 자, 이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연수원자료에서 요건사실론에서 매매대금 지급의 요건사실은,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서두르지 말고 보세요, 오늘. 이건 한 번 보고 말 건데 계속 써먹을 거니까. 민법 563조에 매매가 뭐라냐면,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매도인이 재산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기로 약정을 하고 상대방이 그거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거 약정함으로써 매매 효력이 생긴다. 만약에 일방이 재산권을 넘기고 상대방이 대금을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물건을 주면, 일방이 재산권을 넘기고 상대방도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똑같이 재산권을 이쪽으로 주면, 이거는 매매가 아니라 교환이 되는 거야, 교환. 매매는 대금을 줘야 되는 거지, 매매 대금.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건 사실이 어떻게 설명되면 이렇게 나와, 이렇게. 이자까지 매매 대금에 대한 이자까지 구할 때는 매매 계약이 체결됐어야 되고, 매매 대금 이걸 구하니까 기간이 도래했고 목적물을 넘겨줬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자까지 구하는 거지. 그래서 매매 계약이 체결을 내면 이렇게 이거대로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 상대방의 이전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 그러니까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합의가 되면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그래서 매매계약이 성립하려면
최소한도로 쌍방 원고 피고 계약 일자, 매매 목적물, 매매 대금은 여기에서 이 네 가지는 써 있어야 되는 거야. 이 많은 것 중에서 최소한도로 요건 사실로 매매 계약이 성립되려면 뭔 써 있어야 된다? 요 네 가지. 응? 매매 계약을 아무리 10장을 써도 이게 안 써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자, 이 중에서 특히 매매 대금은 본질적 요소래요. 매매 대금이 결정 안 됐으면 매매 계약이 성립이 안 된 거래. 물론 당장 금액이 정해지지 않더라도 나중에라도 확정할 수 있으면 되는데 어떤 매매 대금이 결정돼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걸 참고로 예를 들을게요. 오늘은 예인데 이게 여러분 거로 완전히 만들기 위한 예예요. 알맹이가 빠지고 100번 해도 소용이 없어. 봐요. 제가 강원도 경기도 가평에 청평이라고 있어요. 제가 법무사실이고 법무사를 하고 있고 의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청평의 청평 유원지라고 예전엔 유명했어요. 유원지를 이렇게 하고 있는 분이 유원지 경영하는 여기를 자기한테 옆 사람이 이 사람이 나한테 팔기로 했다는 거야. 팔기로 했는데 안 판다 이거야. 이 사람은 여기를 못 다니게 하면 이 사람이 유원지가 안 돼. 이 사람이 이 땅을 못 지나가면 싸움이 생겼어. 그래서 이제 제가 소송을 걸었어. 땅을 나한테 팔기로 했다. 쟤는 너한테 판 적이 없다. 녹음도 있고 막 그래. 근데 재판에 졌어. 왜 졌는 줄 알아요? 이것 때문에. 매매 대금이 얼마인지. 땅을 팔겠다고 한 건 몇 번 얘기가 나와. 너한테 팔겠다. 구두상계약도 계약이야. 근데 팔겠다만 하고 둘이 매매 대금을 정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매매로 등기를 넘겨라. 그러니까 매매 대금이 결정이 안 됐으면 매매가 안 된 거야. 매매 대금. 주요 사실. 참고로 봐봐요. 매매가 성립되려면 요건 사실로 이게 있어야 돼. 당사자는 있어. 원고 피고는 있어. 날짜도 있어. 주기로 했대. 목적물도 있어. 유원지. 근데 매매 대금이 말이야. 결정된 적이 없단 말이지. 매매가 성립이 안 된 거야. 그러면 요건 사실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매매를 전제로 등기를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매매 대금도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매 대금 청구권이 성립이 안 돼. 요건 사실이 빠져가지고. 자, 이건 안 보고 답안지 현출할 게 아니니까. 근데 이거는 두고도 써먹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강의를 아무도 안 하니까 잘 보세요. 최근의 판례 연수원 자료를 갖다 놓은 거예요. 이건 최근의 판례로 가계약만 했대. 가계약. 이것도 요과장만 할 거니까 잘 봐두세요. 가계약만 했대. 근데 잔금 정해진 했지만 가계약을 했고 매매 잔금을 결정했어요. 근데 잔금 시기만 정식 계약서가 안 쓰다 보니까 가계약을 했어. 아파트 얼마에 몇 억에 엄청났잖아. 아파트 막 올라갈 때 가계약을 하고 매매 대금은 결정됐는데 정식 계약서를 안 쓰다 보니까 잔금 지급 시기를 정하지 않았어. 나중에 정식 계약서를 안 썼어. 그렇더라도 가계약 당시에 매매 계약의 중요 사항인 매매 목적물이 정해져 있고 매매 대금이 특정돼 있고 중도금 지급 방법까지 결정돼 있다면 매매가 성립된 거다. 요건 사실이 완성이 됐다. 그러니까 나는 매매 대금을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은 매매로 등기를 요구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을 잘 보세요. 요까지만 하고 말 거니까.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하나 더 볼게요. 매매 계약이 체결됐고 이제 이자를 받으려면 대금 지급 기한이 도래해야 될 거 아니야. 매매 대금 기한. 여기 잘 보세요. 이것도 매매 대금 기한에 관해서
매매대금 언제 주기로 잔금 지급 시기가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게 확정 기한이라면, 원래 매매 계약서 할 때 잔금 언제 주기로 정하잖아 보통. 확정 기한, 매매대금 잔금일이 언제였다라고만 증명하면 된다는 거야. 잘 보세요. 우리가 이걸 하나도 안 하고 주장 증명 보지 말고 매매 계약서에 잔금일이 언제였다는 것만 주장하고 증명하면 되고, 그 잔금일이 지나갔는지 여부는 법원의 현저한 사실이다. 이미 날짜가 지났는지 않는지는 주장 증명할 것도 없이 너무나 현저한 사실이다. 이건 현저한 사실 어느 때 나오죠? 나중에 불료증 사실. 현저한 사실은 증명이 필요 없다. 그건 아니 오늘이 1월 8일이야. 오늘 1월 8일이야. 1월 5일이 지나간 거는 당연한 거 아니야. 누구나 아는 이걸 현저한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 증명 책임 갈 때 불료증 사실 증명이 필요 없다. 이런 것 때문에 보이지 않게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소송법 책이 압축돼서 짧게 쓰다 보니까 미처 그렇게 설명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사실 알고 보면 어려운 게 아닌데. 이렇게 기간의 도과 여부는 법원의 현저함으로 주장 필요 없다. 그냥 기간만 쓰면 된다. 그 다음에 목적물을 인도하는지 써야 되겠지. 목적물을 인도했으니까 달래는 거지. 인도 안 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 원래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원고가 주장 증명할 사실이나 매매대금 같이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민법 397조 특칙을 두고 있다. 자, 기간이 지났는데 안 주면 민법상 5%. 자, 이거를 목적물을 인도했는데 주지 않을 때 손해가 얼마냐? 원래 손해 일반적인 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냥 민법상 이자 5%는 민사법정 이율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고 상사법정 이율 6%. 다만 상사 청구할 때는 이게 상행위로 해야 되니까 상행위. 앞에 상인이라는 걸 쓰면 되는 거지. 상인의 상행위로 매매대금 발생한 사실만 증명하면, 그러니까 상인이라는 걸 그래서 앞에 청구원인의 상인을 쓰면 6% 할 수 있게 된다. 자, 근데 5% 6%가 아니라 20% 약정을 했다. 그러면 그 약정 20% 사실을 주장 증명해야지. 그래야 매매계약이 체결됐고 기간이 도래했고 인도해 줬는데 안 주니까 매매대금하고 인도한 다음 날부터 6% 5% 달라는 청구권이 생기는 거죠. 청구권이. 자, 대여금 사건을 볼게요. 이것도 연기 때 사례하고 또 바꿨어요. 48개 자료로. 똑같을까 봐. 근데 이건 바꾸지 않을게요. 48개 자료로 잘 볼게요. 연수원 자료 보세요. 이거 3개만 볼 거라 그랬어요. 세 번째 건 짧으니까. 볼게요. 자, 이게 어디부터가 요건 사실, 주요 사실이고 간접 사실이고 염두에 두고 보세요. 어디까지 청구권. 이게 매매대금, 이건 대여금 청구권이에요. 대여금. 저는 관악구 봉천동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게 무슨 사실이겠어. 11년 전에 임주경을 테니스 클럽에서 알게 되었다. 이게 피고야. 임주경 고향이 강릉이고 저의 외가가 강릉이라 친밀감을 느꼈고 제가 임주경보다 나이가 3살이나 많은 관계로 언니 동생으로 함께 부르면서 테니스를 함께 지내는 등 치열하게 지내왔다. 이게 무슨 사실이야? 이게 주요 사실이야? 이거는 주장하지 않으면 판사가 인정하면 안 되는 거야? 주요 사실만 주장하지 않으면 인정하면 안 되고 변론주의 원칙상 간접 사실은 주장 안 해도 인정해도 되잖아 이렇게. 홍민수는 임주경의 남편이라고 이게. 결혼한 지 20년이 넘고 부부간의 금술도 아주 좋고 잘 지내고 있다. 둘이 함께 남편과 함께 신사동에서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고 서초역 부근에서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해서 수입이 상당하다고 늘 자랑했고 저는 임주경 요청역으로 임주경 부부에게 몇 차례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빌린 돈을 모두 제 날짜에 갚았고 약속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게 무슨 주요 사실이야?
이걸 꼭 주장해야 되는 거야? 이거 주장 안 했으면 재판에 지는 거야? 요건 사실을 원고가 주장해야 되는데 판사가 주장 안 했다고 인정하면 안 되는 아니잖아 이게. 빌려주게 된 경위에 관한 거지. 한편 임주경은 이날 하순경 저를 찾아와서 청담동 커피 전문점 개점에 그러니까 얘가 신사동에서 커피 전문점을 하고 또 서초역에서 스크린 골프장을 하는데 이번에는 청담동에다 커피 전문점을 요새 커피 많이 내잖아요. 예상보다 늘어나 그러는데 자금이 더 많이 들어서 그러는데 여유 자금 있으면 2억 원만 빌려달라. 이자도 은행 이자보다 높게 쳐주겠다. 2달 후에 갯돈을 타기로 한 것이 있으니까 늦어도 이때까지는 꼭 갚겠고 못 믿겠으면 남편이 보증을 서겠다. 저는 임주경이 그동안 빌린 돈을 제 날짜에 꼭 갚았고 어긴 적이 없는 데다가 마침 큰아들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 모아둔 돈이 있어서 임주경의 현금과 자격수표 2억 원을 이자는 월 1%, 변제기는 3개월로 해서 빌려줬고 남편이 보증을 섰다. 근데 돈을 빌려간 후 임주경은 200만 원씩 3번 이자만 가져오고 나머지 이자는 안 갖고 원금도 안 갖고 있다. 남편은 저 앞에서 연대보증까지 해놓고서 자기가 무관하다. 부부싸움을 했고 나는 이제 이혼하려고 그런다. 못 갖겠다 이러고 있다. 이게 짧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실제 소송을 하게 하나 맡으면 삶 인생의 역사를 섞게 된다고 이게. 응? 노무사 공부하려고 결정할 때까지도 여러 가지 역사가 있을 텐데 이 소송 이걸 업으로 하는 거야 이제. 변호사고 법무사고 판사고 이게. 자 여기에서 요건 사실은 요거야. 너무 짧으네. 요 빨간 거만이야 빨간 거만. 이렇게 대여금 원고는 몇 월 며칠 피고 임주경에게 이거를 이자 이렇게 변제기 얼마로 대여했다. 여기 이게 그래 대여금 청구 생기는 거야. 요것들은 원고가 주장을 해야 돼. 얼마를 빌려줬는지, 이자는 몇 프로였는지, 변제기가 얼마인지 이렇게. 이 연수원 자료에 보면 이론적으로 이건 요거는 시험 본 자료고, 요거는 이론 교육한 자료에 보면 소비대차 대여금,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걸 약정하고 상대방 그와 같은 종류 품질 수량으로 반환할 걸 약정함으로 이렇게 생긴다. 그래도 대여금 채권이 생기려면 실체법상 채권이 생기려면 이런 요건으로 소비대차 계약 체결 목적물 그러니까 돈을 넘겨줬어야 돼. 그리고 돌려주기로 한 날짜가 지나갔어야 돼. 그리고 그거로 인한 손해 이거 이자 약정 없어도 5%는 생기는 거죠. 소비대차 계약은 빌려주는 사람이 금전기타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걸 약정하고 나중에 이거를 반환할 걸 약정함으로 성립한다. 무통장 입금으로 돈이 건너갔는데 반환할 걸 동종으로 반환할 거로 넘어간 게 아니라면 그래서 많은 분쟁이 생기는 것 중에 뭐냐면 갔는데 다른 아니까 안 준대. 왜 안 주냐니까 투자금이래. 그러니까 대주가 여가장은 다툼이 없는데 반환해 주기로 하고서 가져간 것만 대여금 사건이 되는 거지. 소비대차 계약이 되는 거지. 투자금으로 가면 아니란 말이지. 특히 가끔 보면 남녀 사이에 불륜 관계나 이럴 때 남자가 여자한테 돈을 막 몇백만 원 막 줘. 그때 헤어지면 이제 준 게 아깝거든. 돌려달라 그러면 무통장 입금이 있어 간노관계. 여자한테 돌려달라 그러면 아니 그냥 이게 빌려준 거냐 그냥 준 거지. 그러니까 이게 증여냐 대여냐 가지고 소송이 의외로 많아요.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의외로 좀. 그래서 대처가 되려면 건너간 것만 가지고 안 되고 반환을 전제로 건너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소비대차가 이른바 대차형 계약이다. 대차형 계약이 뭐야? 빌려주는 거다. 대차형 계약에는 임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가 민법에 나오는 거예요. 대차형 계약으로서 이거 반환 시기가 중요한 거다. 대차형 돌려받기로 한 거다.
반환 시기에 관한 약정은 계약의 불가결한 요소다. 따라서 뭐냐면 소비대차 계약이 성립하려면 돌려주기로 이 반환 시기가 이렇게 잘 보세요. 확정 기한이든 불확정 기한이든 요게 중요해요. 반환 시기 약정이 없더라도 반환 시기 약정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까지 주장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당사가 주장하지 않으면 판사가 이거를 마음대로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주요 사실이라서 반환 시기에 관한 거 없었으면 없었다고까지. 예. 그리고 목적물을 넘겼지. 자, 원래 소비대차는 이게 낙성계약이라 유물계약이 아니니까 그렇게는 했지만 실무상으로는 어떻게 한다? 소비대차 계약 체결 플러스 대여금을 돈을 빌려줬다. 이걸 합쳐서 이 대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네요. 대여라는 말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대요. 소비대차 계약 체결해서 넘겨준 거다. 식으로 일반적으로 이걸 주장하고 반환 시기, 계약의 불가결한 요소인 이상 반환 시기를 합니다. 반환 시기가 확정 기한일 때는 그것만 주장하면 되지. 도래한 거는 현저한 사실이니까. 자, 그것만 주장하면 돼. 물론 이거는 반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기한이 이걸 상실했을 때는, 그러니까 기간이 안 지났어도 상실했으니까 미리 청구할 때는 특약 사실을 주장해야 되겠지만, 자, 그냥 기한만 정하면 지난 거는 뭐 법원에서 아니까. 자, 이렇게 지연 손해금은 반환 시기는 반환 약정만 있으면 되고 따로 지났는지는 알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지가 지난지 여부는 현저한 사실이니까. 이 손해는 이제 원래 원고 주장해야 되지만 민법상 손해는 5%. 이걸 초과하는 이자일 때는 따로 이자를 등등. 그래서 이거는 하나하나 지금 얘기하는 거를 시험에 볼 건 아니니까 염두에 둘 필요 없고 첫날 오밍업으로 자 번호다. 마지막 이건 짧게 임대차는 민법 조항에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걸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 사용료를 지급할 걸 약정하는 거다. 사용 수익하고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대차, 차임을 지급하면 임대차, 이걸 안 지급하면 사용대차.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고 끝났어야 돼. 임대차 반환을 구하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거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했는데 임대차가 끝났어야지 내가 보증금 돌려달라고 하는 거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야 돼. 자, 임대차 계약은 이렇게 사용 수익하고 차임을 지급하는 걸 조건한다. 이게 이 임대차 목적물하고 차임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돼. 네? 자, 이렇게 이게 임대차 기간, 이 대차형 계약에서는 이 의미 반환 시기가 임대차 기간이 꼭 굉장히 중요하다. 불가결한 요소다. 임대차 기간까지. 그래서 임대차 목적물, 차임, 기간을 꼭 써야 돼. 그 법무사를 예를 들면 시험 자료가 막 15장 돼도 될 수, 이렇게 장수가. 여러 장 두고 쓰라려면 막 잔뜩 베껴놨는데 이런 걸 빼먹고 베끼면 안 된다고, 이거를. 이건 주요 사실이니까. 자. 그리고 보증금을 지급했는데 기간이 지났어야 돼. 기간이 지났어야 돼. 끝났어야지만 반환을 구하는 거니까. 따라서 임대차 종료 원인 사실은 청구 원인 사실에서 주장 증명이 돼야 돼. 기간이 끝났든 이행 불능이 됐든 집주인이 의무 불이행으로 깨졌든 간에 임대차 종료 사실까지. 자, 이걸 통틀어서 자, 우리 책의 사법연선 자료 요건 사실이란
우리 원고 입장에서는 이제 피고 입장은 따로 볼 거니까 변론주의할 때 이거 까만 건 피고 여기 까만 건 피고 입장이고 원고 입장에서는 지금 본 거 권리 발생, 대여금 청구권 발생, 아까 본 거 매매대금 청구권 발생, 대여금 청구권 발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 발생, 매매대금 청구권 발생, 대여금 청구권 발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 발생, 발생이라는 효과가 생기는 요건으로 지금 민법의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매매란 임대차란 여기에 해당되는 사실을 요건 사실 그런다. 간접 사실과 대비되는 거다. 이 주요 사실이라는 개념과 동의어다 이게. 주요 사실이 요건 사실 동의어다. 연수원 자료에 요건 사실론, 법원 공무원 교재, 요건 사실론, 사부 연수원 교재 같이 그래서 요건 사실이 주요 사실이다. 요건 사실이 주요 사실이다. 이거는 매매 대금 청구권, 대여금 청구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 발생하게 되는 그 요건 사실, 주요 사실 한 개 빼먹으면 안 된다 이거. 이게 이루어지겠는지 무수한 간접 사실, 무수한 간접 사실. 이걸 뒷받침하는 증거에 관한 이 증거가 진짜다 아니다. 증거에 관한 보조 사실, 차용증 매매계약서 이거 위조다 아니다. 엄청난 보조 사실. 이게 엄청난 하얀 거 다 간접 사실, 주요 사실. 이게 갖춰져 있어야지만 여기 뭐가 생겨? 청구권이. 이게 갖춰지면 요건이 갖춰지면 효과로 이렇게 효과로 생긴다 이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 이게 우리 소장책 뒤에 나오는 거예요. 조금만 더 볼게요. 소장책 이거 우리 소장 우리 교재에 나오는 거 뒤에 소장의 청구 원인은 넓은 의미의 청구 원인이 있고 좁은 의미의 청구 원인이 있어요. 이렇게 좁은 의미의 청구 원인이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소장의 청구 원인을 어디까지 써야 되느냐? 넓은 의미가 지금 우리가 본 거. 원고가 청구치로 주장한 권리, 그러니까 대여금 청구권, 매매대금 청구권, 임대차 보증금 받는 청구권에 대해서 이 대여금 청구권 권리의 발생 원인 사실, 권리 근거 규정의 요건 사실. 이게 물권적 청구권일 수도 있고 계약일 수도 있고 불법행위일 수도 있고 이혼 등등이 있는데 자 주장 증명 분명 원고 측이 주장 증명할 사실관계 추상적이죠.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사실관계. 청구 취지가 효과라면 청구 원인이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 이렇게 요게 구성된 사실이 있으면 청구 원인이 이제 완성이 되면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지. 피고권을 얘기하지 말고 원고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사실적 근거 여러 가지 이렇게 이걸 말한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본 거 좁은 의미의 청구 원인은 이게 대여금인지 매매대금인지 이렇게 다른 청구와 구별할 정도로 완벽하지 않아도 이건 완벽한 사실 다 갖춘 거, 요건 사실을 다 갖춘 거. 요거는 식별만 할 정도만 된다는 거. 식별. 동일성을 매매대금인지 아닌지 식별할 정도만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식별서가 이유기재설인데 지금 우리 실무는 식별서는 다른 거와 구별은 이게 청구 권리관계가 매매대금인지 대여금인지 식별할 정도면 된다는 견해고 그 좁은 의미의 원인 이유기재설은 모든 청구 원인 사실을 다 기재해야 된다. 근데 결론은 뭐야? 소장에다가 모두 적어야 되는 동시지출주의가 아니라 그때그때 맞춰서 제출해도 되는 우리는 적시지출주의다. 그러니까 소장에는 특정만 하면 된다. 특정. 나중에 맞추어서 추가로 내면 된다. 처음부터 다 바뀔 필요가 없다. 자, 이거는 뒤에 나올 거를 미리 잠깐 본 거예요. 청구 원인 개념이 그래서 보통은 이거로 쓰이는 거예요. 이거로 소장에만 식별할 정도면 된다는 거고 매매대금인지 아닌지 이게 청구 원인 사실이 지금
지금 세 가지 본 거 예를 들면 계약 매매대금, 대여금 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이게 엄청 많은 거겠죠. 권리마다. 자, 변론주의는 주요 사실에만 적용이 되고 간접 사실과 보조 사실은 적용이 없다. 따라서 간접 사실 등은 주장이 없더라도 다르게 증거로 인정할 수 있고 자백과 무관하다. 근데 주요 사실은 변론주의 적용을 받고 자백이 주요 사실만 성립한다. 어디까지가 주요 사실이냐? 권리 발생. 우리 원고 입장에서는 피고 입장에서는 이거지만 시키는 매매대금 아니면 대여금, 임대차 보증금 요건 사실을 말한다. 시키는 아까 본 것들 계약 체결 사실 뭐 기간 이런 게 간접 사실은 이걸 취임하게 되는데 도움이 되는 거 내가 어떻게 친하게 만나가지고 이 엄청난 것들. 근데 민사소송법책에서는 간접 사실이 별로 안 나온다. 이게 사례가. 증거 능력이나 증거 가치에 관한 거 서류가 위조됐다 안 했다 이런 것들은 보조 사실. 자, 보세요. 이렇게 법률 효과, 매매대금 청구권, 대여금 청구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 이걸 발생시키는 요건 사실이 주요 사실이고 나머지는 간접 사실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고 이게 법규 기준설이다. 이게 이제 왜 아까 민법 조항 앞에 봤던 거 보면 여기 민법 조항 여기 임대차 조항, 대여금 조항, 소비대차 또 여기 매매는 여기 매매 이렇게 민법 법 조항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자 보실게요. 이렇게 조항을 기준으로 이걸 법규 기준설이다. 이게 계속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를 그냥 따로따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제가 오늘 첫날 본 거를 조금이라도 연결시켜서 법에 정한 요건 이게 주요 사실이고 같은 용어로 이게 법 기준으로 따진다 그래서 법규 기준설이다. 이게 통설 판례다. 여기까지 소송을 잠깐 봤어요. 이거는 그냥 바탕이다. 시험과 직접 관련 없는 건데 부담 갖지 말고 이걸 잘 알아두면 이건 전혀 담아져 쓸 일은 아니지만 이거를 많이 축적하고 있을수록 뒤에 가서 추상적인 게 많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긴 시간 설명을 드렸어요. 1시간이 넘었어요. 우리 좀 쉬었다가 제대로 한번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